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나스의 권혁배입니다. 오늘은 제 5번째 강의 3D 프린터의 소프트웨어 설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응용 기능사 신청을 6월 2일 날 다 하셨죠? 사실 이 기능사 시험이 되게 신청이 많이 힘든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원들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원들에서 보통 한 10시, 9시에 10시부터 동시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사실 자리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실기 때 인하공전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인하공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인천 지역 신청해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50명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들이 그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만 돼도 합격만 해도 사실 인하공전은 터지고 아마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경우가 발생할 텐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기 시험 하기 전에 또 따로 근처에 혹은 저희 모델 있는 곳에 저번에 안을 알려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챕터는 이 서포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챕터입니다. 일단 서포터라는 거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지지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기에 가셨을 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지 서포터를 없이 매끄러운 면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리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확장자로 이용해서 고칠 수 없는데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은 어떤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즉 G코드란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서포터란 저희가 쌓지 못하는 공간에 그리고 이번 수업부터는 불필요한 SLA나 혹은 SLS FDM이 아닌 기타 기술들은 설명을 최대한 최소화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SLA랑 SLS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FDM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랄까 많은 기출 문제에서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FDM의 서포터, FDM의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그래서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구역에 세워지는 일종의 지지대입니다. 추후에는 제거해야 될 보시면은 영어로 Y, H, T가 있는데 Y도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필요하지 않죠. 이거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H 같은 곳에는 이런 식으로 서포터가 있고 T에는 이런 식으로 서포터가 있겠죠. 보통 분들이라면은 이 서포터가 왜 필요한지 즉각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출력을 이런 식으로 노즐 이렇게 하겠죠. 한층 한층 이렇게 T라면은 여기서 쌓을 때 이 부분은 바닥이랑 붙어 있는데 이 날개 부분은 쌓는데 바닥이 없으니까 하고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바닥이 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T자가 아닌 일종의 커브가 있는 형상이 모델링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높다면은 그냥 바닥에 짜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를 세워두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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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는 옆에도 같이 쌓아 올라가겠죠. 이렇게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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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부분에 쌓을 땐 이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형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시는 것같이 형상이 다르고 쉽게 떼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출력은 0.2mm 간격이나 0.1mm 간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얘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치수가 띄어져 있습니다. 한 이쯤 있겠죠. 요거보다는 이렇게 살짝 밑에 있어서, 즉 밑에 라인과 갭이 더 큽니다. 커서 이렇게 쌓이기는 하는데 이 갭이 크면은 우리가 말씀하시피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형성이 됩니다. 갭이 크면 클수록. 왜냐면은 노즐에서 나온 걸 확인하면은 노즐의 직경은 0.4고요. 레이어 높이가 0.2였죠. 그러면은 실제로 터치되는 라인의 단면은 이런 슬롯형이 됩니다. 여기가 0.2, 여기 0.3. 물론 출력 중에 수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근데 여기서 커지면은 만약에 0.4에서 0.3 정도 이 갭이,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1mm, 0.1mm 밑에 있다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0.4에 0.3. 저희가 예전에 출력을 할 때 슬라이싱 높이, 즉 0.2로 2층을 나눌지 0.3으로 층 나눌지 할 때 중요했던 게 표면이 깔끔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표면 결이 안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포터를 뗀 후 단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말 사포질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후에 하신다면은 서포트를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H를 이렇게 뽑을 게 아니라 눕혀서 뽑으면 되죠. T도 눕혀서 뽑으면 되고. 그리고 이 Y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냐 라고 말하실 경우도 있으실 텐데 한번 봅시다. 층이 이게 제가 그렸을 때 이 부분은 멀쩡했었죠. 이 부분은 여기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요만큼 좀 더 나간 다음에 애들이 자중에 의해서 쉬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요 구간에서는 떨어지려는 힘보다 이쪽에 붙어있는 힘이 더 큽니다. 아니죠. 저희가 시소를 예를 들 수 있겠네. 시소. 요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겠죠. 하지만 이쪽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하가 걸려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밀어가면서 이 Y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각도는 잠시만요.
프로그램마다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각도는 모든 기기마다 모든 냉각 성능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68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68도가 넘으면은 70도가 되면은 서포터를 만들고요. 68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하라면은 아니죠. 68도부터는 70도부터는 저희가 이 서포터가 필요 없고요. 68도 이하라면은 서포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얘는 0도죠. 바닥에서 볼까요? 네, 얘는 0도라고 볼 수 있죠. 0도.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지대는 단순히 이런 띵 공간을 잡아줄 수 있는 서포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받침대라는 종류의 서포터도 있습니다. 이걸 통관하게 묶어서 형상 보조물이랑 형상 보조하는 서포터랑 바닥을 받치는 서포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상 보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서포터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서포터, 노스 서포터죠. 얘는 서포터가 있고 얘는 제거했을 때 보시면은 서포터가 없으면 이렇게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서포터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파게티 형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당연히 얘들도 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킨 것들이 이 위치에 서포터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위를 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지지대. 근데 바닥 받침대는 뭘까요? 보시면 이 라프트라는 게 일종의 바닥 받침대고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요 부분 바닥 받침대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짧은 빔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얇은 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한 1.2파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닥에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탈되는 경우는 보통 얘가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흐물흐물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툭 쳐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뭐랄까 단면적이 작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면적을 늘려주는 겁니다. 면적을 이렇게 늘려줘서 저희가 예전에 물리를 배웠을 때 접착력은 단위 면적당의 힘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을 늘려줌으로써 접착이 충분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똑대안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좀 더 바닥이 깔끔해진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서포터의 명칭들입니다.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웹8보와 같이 웹8보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보조 한쪽만 고정된 보 지도력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웹8보라고 부릅니다. 웹8보의 특징은 기역자 같습니다. 기역자 여기가 길면 길수록 처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생겨 먹으니까 기역자처럼 생겨 먹어서 세로만 아는 층이 받쳐지지 않아 아래로 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웹8보는 T자가 되는 거죠. 하나씩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링 같은 경우에는 양단이 지지되는 경우에도 받치는 기둥의 간격이 크면은 가운데 부분에서 처짐이 과하게 발생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셀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웹8보였는데 셀링은 그냥 보입니다. 2점 고정이죠. 웹8보는 1점 고정에 예를 보면은 1점이 여기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자유로운 거 픽스 프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셀링 같은 경우에는 픽스인데 받치는 간격이 크면은 즉 재료역학에서도 이 부분이 크면은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렇게 크면은 가운데 부분이 처짐이 가능하게 발생한다는데 이거를 뭐 재료역학이나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기 쉽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짧으면은 얘를 출력하고 떨어지기 전에 잡아가지고 끝에 딱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길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딱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해서 딱 뭐랄까 선을 만들면 굳어버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가는 도중에 이미 굳어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금 그 토끼가 아니죠, 고양이였죠. 고양이 같은 그런 표면에 더러움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는 거의 다 해주는 편이고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여기는 N 모양이 셀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보구 웹8보입니다. 그 재료역학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이 두 가지 개념들은 웹8보와 보의 그 하중을 거음에 따라서 어떻게 휘는지 이를 상상하시면은 아마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이전 단면과는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단면이 등장하는 경우로 지지대가 덮이지 않으면 허공에 떠있게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하겠죠. 저희는 Z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2층 쌀 때는 갑자기 새로운 층이 생겨가지고 받치는 게 없으니까 저기 다 흙 뿌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서포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이슬란드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단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 안쪽에 꽉 차 있다 생각하고요. 이 경계면만 본다면은 얘는 오버행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단면이 이 지점에서 새로운 단면이 그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새로 생성하는 층이 받쳐지지 않아 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 오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가 필요한 면에 새로운 요 면을 올릴 때 어떤 조건인지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쌓일지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은 특별한 지지제가 필요한 면은 없으나 성형 중에 자중에 의해 스스로 붕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작은 면적이 있죠. 되게 작은 면적이 있죠. 면적이 작으면은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 한 이쯤이지 않을까요? 무게중심과 거리가 머니까 이 방향으로 무너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가이드를 세워주는 겁니다. 혹은 라프트를 이렇게 크게 해주거나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테이블은. 그 다음으로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베드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로 성형 중에 플랫폼에 대한 접착력을 제거하고 성형 후에는 부품을 손상 없이 분리하게 하기 위한 지조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예를 치면은 이렇게 넓은 면을 라프트로 잡을 수 있겠죠. 꼭 필요하겠죠. 근데 뭐 L자 같은 경우에는 라프트는 필요 없으나 접착력을 좀 더 높이고 싶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포터가 필요하게 되죠. 그걸 제가 형광펜으로 서포터를 한번 표시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포터가 필요할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서포터가 필요하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서포터가 필요하고, 자, 그럼 이 부분은 서포터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눈으로 봐도 이게 만약에 68도가 넘으면은 서포터가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일단은 한번 보긴 봐야겠네. 68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는 이런 식으로 중앙에 이런 식으로 쌓일 거고요. H의 반면이라 보면 되고, T는 요 끝단에 이런 식으로, 이게 색칠한 것도 일일이네요. 원행 구간에 이 서포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형상 분석인데, 이제는 제가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길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의 화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처음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프린터에 add 프린터에 add unconnected 프린터 할 거고요. 위에 거는 네트워크 프린터입니다. 그 프린터에 선을 꼽아가지고 아마 시험장에 따라가지고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거는 뭐 최근에 나온 메서드도 있고 5 제너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거는 Duplicate Plus입니다. 자, 그렇게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모델을 넣어줍니다. 모델을 뭐 파일 하나 불러올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 같은 모델 뷰 is active라는 거니까 이거는 모델을 움직일 수 있고, 얘를 클릭하고 좌우로 클릭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중앙 그 키보드 중앙에 마우스 중앙에 휠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화면 뷰도 바꿀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확인할 수 있는 이 뷰에 회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가고, 이럴 때 아무런 세팅 없이 제가 그 프리트 프리페어 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는 이 모델의 단위입니다. 센티미터랄 경우에 센티미터가 되겠죠. 저희가 예를 들면 얘가 90이다. 그럼 밀리미터면 이거일 거고, 센티미터면 이거일 거고, 인치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항상 불려드릴 때 유닛을 확인하셔야 되고, 뭐 보통은 저희는 밀리미터를 많이 쓰니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세팅은 이쪽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프 스마트 익스루더, 그 다음에 스마트 익스루더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PLA를 쓰겠다. 그러면 터프 스마트 익스루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필라멘트 롤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루더 또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제가 실기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보고 실제로 익스트루드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프린트 모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부의 인필을 어떻게 할지, 인필의 그러니까 종류보다는 최적화를 어떻게 할지. 미인필 같은 경우에는 인필, 즉 내부 패턴이 없어서 최대한 정말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겠죠.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밸런스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포터. 자, 여기는 서포터가 필요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서포터를 브레이크웨이로 해보고 슬라이싱 돌려보면은, 자, 여기서 서포터가 생기긴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원이 생기고 Y자 좀 생기고. 나 기본적으로 서포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라프트고요. 이 옆에 있는 게 서포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인필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짙은 부분이 웰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형상은 높을 수직 방향으로 뽑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뽑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서포터를 안 킨 것 같은데. 네, 이쪽 부분에 생겼어야겠죠. 네, 이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커스텀, 그러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자, 퀵 세팅 베이스 레이어가 라프트이고, 다른 종류 페리드 베이스랑 브림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류가 있습니다. 라프트뿐만 아니라 라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형상 분석, 형상 보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라프트는 새로운 층을 까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브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같이 이어져 있는 선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적이 커지겠죠. 하지만 제거는 쉽지 않습니다. 약간 실처럼 뜯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끝단 마무리가 썩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럼 저희가 브림이랑 그 다음에 라프트가 두 개의 형상 보조물이 있는 거를 확인했고요. top 세팅에 온도 설정도 가능하고, 서포터가 얘는 68도였죠. 그리고 서포터 언더 브릿지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서포터는 업셋을 하고 벤시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돈하고, 저희가 베이스 레이어는 라프트로 쓰고, 굳이 안 써는 경우에는 논이라고 쓰고요. 이런 식으로 돈 한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언더 브릿지를 키니까 다시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서포터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최적화 부분들이 잘 되어 있나 봅니다. 일반적인 큐 같은 경우에 이거 전부 다 쌀한데,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판으로 대충 최소한으로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대충 얹어버리죠. 이렇게
네, 그러면 훨씬 저희가 더 쉽겠네요. 표면에는 결함도 더 없을 거고요. 이게 서포터 타입 중에서 그럼 이게 뭐였죠? 이게 세일링이었죠. 여기서 딱 쌓을 때 고정된 두 점 위에 빔을 이렇게 길이가 긴 빔을 쏘는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 챕터가 G코드를 생성하면은 이게 G코드를 시각화한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이 가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 플레이트 애니메이션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죠.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네. 요게 보니까 지금 뭐 22분 정도 걸리네요. 출력 시간이. 그리고 만약에 보는 도중에 이상한 장면이 있다. 그럼 이때부터 노즐에 노즐에 싱글 레이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좀 잘 나온 레이어가 뭐 이런 식으로 노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쌓이겠죠. 이게 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 어려운 그런 형상들 아니면은 어려운 형상들 때 이쪽에 서포트가 형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를 뜯어서 많이 보고요. 이렇게 뜯어서 많이 보고요. 그 경우 아닐 경우에는 이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잘 나올 거를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가상까지 확인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G코드라는 걸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다 외워야 되는 경우고요.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는 기본적으로 3D 프린터가 있고 잠시만요. 3D 프린터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얘랑 얘기할 때 뭐 컴퓨터랑 얘기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쓰겠지만 얘들이랑 문자들은 일종의 문자열로 구성된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렇게 라인들을 하나 쌓았었죠.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몇 센치 몇 미리 짜고 또 여기 가서 짜고 이렇게 반복해 라는 그런 명령들이 담겨 있는 게 여기가 슬라이싱된 G코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G코드 파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G코드의 어드레스 블록, 즉 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G라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혹은 속도, 그 다음에 공구 혹은 M코드 그 보조 기능들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기능을 x, y 좌표에 써라 속도는 몇으로 라는 것같이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 하나만 들어야 됩니다. m만 들어가도 되고요.
독립적인 변수고, t랑 f랑 그 좌표는 G코드에 종속된 변수이기 때문에 뭐 사실 G1, X1 하면은 한 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코드 자체는 순차적으로 재야 되는 겁니다. 이 줄 끝나면은 이 줄, 다음 줄, 그 다음 줄 이런 식으로 끝나는 순차적으로 읽어드린 다음에 완료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선단의 문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기본적인 코드의 어드레스, 즉 명령들을 보면요, 먼저 앞으로 G가 붙는 거는 준비 기능, 동작 모드 지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얘를 지오메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상에, 물품을 제작할 때 형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 코드들이 일종의 그런 겁니다. G코드란 뭐 G1, X1을 제 프린터에 말하면은 X1 좌표까지 X1mm까지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일종의 중국어처럼 이해하면 편하죠. 사실은 일단 한 문자가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그리고 속도는 분당 얼마, 예를 들면은 F10, 이게 가라입니다. 가라. 이 뒤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게지만 가라 X1 좌표까지 속도는 분당 10mm로. 네. 그 다음에 M코드는 저는 머신링 코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보조장치, 즉 출력에 관련된 게 아닌, 예를 들면은 뭐 냉각수나 아니면은 팬이나 아니면은 뭐 히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코드에서 이거는 제거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CNC 걸 제가 들고 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T코드는 공구의 번호, 즉 듀얼 헤드일 때 내가 G1, X1까지 라고 했을 때 물론 한 축에 달려있으면 같이 움직이겠지만 이 값이란 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값. 만약에 G1, E1을 할 경우에는 익스루더 모터가 1mm만큼 움직여라 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듀얼 헤드의 경우에 이 두 개 중에 어떤 익스루더인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T1이라고 설명을 해주거나 혹은 맨 처음에 T1을 치면은 이 2부터 G1의 E1은 다 T1이 수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2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급속이성과 직선이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급속, 빠르게 움직인다고요. 직선이성은 그냥 간다 되겠죠. 우리가 일단 이거를 모터에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모터가 최고 스펙이,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X는 분당 10mm, 그러니까 10mm, 분당 10mm 움직일 수 있고요. Y는 분당 5mm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급속이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고 G0 가라 X10, Y10에 빠르게, 그렇죠? 그런 최대한 속도를 내야 되니까 이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2.0,0 여기가 10,5라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제일 빠른 경로가 어딜까요? 이렇게 직선으로? 아니죠.
최고 속도를 해야 되니까 얘는 5로 최대로 달리고 있어야 하고 얘는 10으로 달리고 있어야겠죠, 분당. 그럼 얘는 10으로 최대한 달리다가 멈춥니다. 그 다음 5로 갑니다. 여기에 급속 이송, 그러니까 경로에 무관하게 제일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이거 포인트 제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아니죠, 이게 거꾸로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밑에 것처럼 x로 최대한 빠르게 간 다음에 y 이렇게만큼 가니까. 근데 G1 직송 이송은 0,0 10,5라면은 저희가 선언된 속도에 맞게, 예를 들면 얘가 5입니다. 선언된 속도에 맞게 갑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x 좌표계는 10으로 갈 수 있는데 5로 가니까 느리겠죠. 근데 이 경로는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린터를 출력할 때는 이 G1, 즉 그 방향에 상관없이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궤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G1으로 직선 이송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 복귀가 있습니다. G28. 자, 프린터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있다가 칩시다. 패드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전원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핑 모터의 현재 위치, 그러니까 LCD는 모르죠. 전원을 끄면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좌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현재 내 좌표가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 배드가 200, 200인데 이만큼 당겼습니다. 당긴 다음에 뭐 전원을 끝나면 당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200을 더 갈 수 없겠죠. 브레이크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안전 문제도 있고요. 장비에. 때문에 원점을 복귀한다. 즉 여기 끝에 리미트 센서라고 달려 있습니다. 리미트. 얘의 의미는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붙었을 때 신호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신호를 받은 이 프린터의 제어 장치가 신호를 받고 이제 끝이구나, 끝까지 도달했구나 하고 여기가 0점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x, y, z 다 리미트 센터를 치면은 다 0,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다 라고 하고 이때부터 얼마나 더 갈 수 있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는 G28을 치면은 x, y, z가 다 홈으로 가고요. G28하고 x만 치면은 x만 홈으로 갑니다. 그리고 G21 같은 경우에는 단위 설정입니다. 여기 찾는 요 10이란 게 밀리미터 단위라고 이해해 주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29는 베드 레벨링입니다. 베드 레벨링은 베드가 사실 쉽니다. 왜냐면 되게 두께도 얇고 3T, 요즘 굵은 게 3T 정도 될 텐데 3T를 200에서 지지하면은 200mm에서 뭐 이런 식으로 구멍 뚫고 스프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휘겠죠. 때문에 베드 여러 지점을 찍은 다음에 얘의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면이 있으면은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해서 중간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위에 적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G29 베드 레벨링,
G19를 치면은 프린터가 레벨링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절대좌표기, 상대좌표기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절대좌표기, 상대좌표기는 잠시만요. x, y라 하고 이 점이 0,0이라 하고 여기서 절대좌표기다 라고 하면은 이 원점부터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G0, X 10, Y 10 하면은 10,10까지 움직이겠죠. 근데 10,10에서 다시 이 코드를 치면은 안 움직이죠. 현 위치가 10,10이니까. 그러면 G1, X 15, Y 15라고 치면은 여기로 갈 겁니다. 15, 15. 원점부터 15, 15 떨어진 위치인 거죠. 상대좌표기는 내가 친 위치를 기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형령 그 원점에서는 같을 텐데 G0, X10, Y10을 했습니다. 그럼 원점에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G1, X15, Y15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15, 15 떨어진 25, 25 지점으로 갑니다. 요게 절대좌표기랑 상대좌표기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내 위치에서부터 하냐 아니면 원점에서부터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현 위치 설정,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G0 10,10에 와서 상대좌표기로 합니다. G9 11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 위치를 G9 12 X0 Y0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조금 안 되구나. 예, G9 0으로 설명했습니다. G9 0으로. 그러니까 0점에서 이렇게 온 다음에 G92 00 0,0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절대좌표계상에서는 여기 0,0이니까 G1 X15 Y15를 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가 0,0이니까 15,15분 떨어진 상대좌표계처럼 방금 전에 움직였던 상대좌표계의 거동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위치를 보통 리셋시킬 때 많이 쓰고요. 필라멘트도 이게 좌표처럼 움직이거든요. 때문에 쭉 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할 거니까 앞에 건 없던 것 앞에 거는 없던 것처럼 해달라 라고 하고 그거를 뭐 G코드로 표현하면은 G92에 E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즐 온도 설정이 있습니다. M104 S200 뭐 갈로 T1인데 요거는 투레드가 여러 개 있고 멀티헤드일 때고요. 멀티헤드가 아니라면 생략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T0가 있고 뭐 듀얼 헤드일 경우에는 T0가 있고 T1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프린터 세계에서는 0, 1, 2, 3, 4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익스트루더, 이게 두 번째 익스트루더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M204는 그러니까 노즐의 온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200도까지 올라라. 이 뒤에 200도인 겁니다. 그 다음 M106은 펜 속도 설정입니다. M106 S255 근데 이 255가 255 RPM이 아닙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 3D 프린터의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어 장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어 장치가 있을 거고, 뭐 메인보드라고 그 보드라고 많이 하죠. 여기서 펜에 연결된 단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펜. 그럼 이때 펜 속도를 255로 하면은 PWM 제어라고 부르는데, 이거 모르시면은 넘어가시고, 아시는 분들은 PWM 제어구나 하고 잠깐 내용을 스킵하셔도 되고요. 여기 12V로 나갈 때 보통 12V로 나갑니다. S225로 하면은 12V가 나가고요. S 뭐 125, 120, 뭐 2, 그다음에 6V가 나갑니다. 그럼 얘는 보통 12V 펜이라면은 12V 때뭐 3000rpm 돌고, 뭐 그 이상 떨어질 때는 여기에 비례하게 떨어집니다. 뭐 1500rpm. 즉 저희가 이 얘를 최고로 두고 비례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얘를 122로 하면은 기존 출력보다 50% 감소된 출력이 나가겠죠. 그 다음 M07은 펜을 끄는 거고, 요 밑에 여기 이런 게 하나 있는데, 노즐 설정, 잠시만요. 노즐 설정 온도 조절까지 대기란 게 있습니다. 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S200으로 쳐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M104랑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M110, 오늘은 Q&A 시간 좀 줄이고 이거 좀 더 하겠습니다. 104 S200 하고 G28, 그 다음에 프린터 시작이 있을 거고, M109 S200 G28이 있을 겁니다. 얘는 먼저 200도까지 가라는 정기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오토홈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는 200도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력을 그 오토레벨링을 오토홈을 하고 원점 복귀를 하고 출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G28 이 원점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동안 못 올라갔을 경우에는 노즐 온도가 200도가 안 됐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나오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리자니까 아까운 거죠. 이 올라가는 시간 동안 그 원점 복귀를 하면 출력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섞어가지고, 최근도 아니죠, 원래 그랬죠. M104 S200으로 먼저 올라가라 말해놓고 G28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점 복귀를 시작하겠죠. 혹은 G29 레벨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랬는데도 온도가 200도까지 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M109 S200이라고 치면은 일종의 안전한 그 락킹이 된 거니까 이 이유로 프린팅을 합니다. 여기 S200이고, 그 다음에 M109 배드 온도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으려나?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M140, 즉 배드 온도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M105라는 저희가 안 배운 코드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M109, S60 배드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노즐 온도를 설정하고 M105 하고, 이거는 모르는 코드니까 스킵하고요. M109, S200을 합니다. 요게 엔더스리의 커스텀한 G코드고요. 스타트 G코드고요. 여기까지 부르면은 이것도 끄고 이것도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배드를 먼저 올리고 기다리고 노즐 온도를 올리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호밍을 하죠. 이러면 사실 그 시간적인 로스가 큽니다. 때문에 먼저 온도를 올릴 걸 대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짜면은 훨씬 간결해졌죠. 자, 온도를 먼저 올립니다. 그 다음 인수로 0로 리셋하고 호밍을 합니다. 그럼 출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끝났죠.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이 온도가 그때까지 떴다리 안 돼 있으면은 이 다음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G1, Z2, 그러니까 Z 좌표가 2까지 분당 3000mm/s로 움직여라. 분당 3000mm로 움직여라. X는 0.1, Y는 20으로, Z는 0.3으로 움직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죠. 이게 아마 이건 똥 짜는 코드네요. 보니까 조금씩 똥을 짭니다. 25, 230 보이시죠? 다음 리셋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좌표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이때 좌표들은 G1은 F가 1500이니까 L보다 한 4배 줄었죠. 그리고 더 줄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출력을 조금씩 이어나가면서 저희가 궤적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코드들, 사실 중요한 건 이 앞에 코드들과 맨 끝에 코드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M140이 뭐였죠? 배드 온도는 0도로 설정하고, M107 펜 끄고, 그 다음에 현재 접촉기 요거는 뭐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올린 다음에 절대 접촉기로 바꾸고, 왜냐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상대 접촉기로 올린 다음에 Z를 올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 홍보를 어디까지 쌓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얘를 그러니까 포매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접촉기를 올리면은 마지막 그 층에서 10mm를 더 가서 이제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접촉기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펜 끄고, 하랜드 끄고, 배드 끄고, 모터를 뭐 이거는 필요 없지만 모터를 전부 다 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하게 되는 코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드들, 그러니까 G코드들입니다. 네, 뭐 저처럼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문제풀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